도원에 피는 의, 푸른 하늘에 펼쳐지는 노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노식과 유비가 함께 대화해 나가는 동안 나타나는 유비의 인간됨됨이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노식의 말이 끝나자 공손찬은 그렇다면 관원이나 병사들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여전히 씩씩하게 대꾸하자 그가 다시 말합니다. 드러난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제목을 붙여 잡아들일 것이며, 더구나 저들은 여전히 백성들의 믿음 속에 사랑을 받고 있지만 관부는 오히려 그 도둑들보다 더한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지 않느냐. 노식이 그렇게 말하자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지 그의 뜻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그들 사제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 지시하시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함이신 줄로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는 겉모습으로 볼 때 17이나 되었을까 할 정도로 아직도 어린 소년의 티가 물씬 풍기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는 마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려 보이는 제자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고 옆에 앉은 공손찬과는 전혀 다른 모종의 위엄이 물씬 풍기는 듯하였으며 언뜻 봐도 범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뭔가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눈동자에 상대의 속을 꿰뚫고 들여다보는 듯한 강렬한 빛을 내는 큰 눈과 칼처럼 나리선 모양의 오똑한 코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듯 붉게 물들인 듯한 입술과 볼까지 늘어져 있는 두툼한 귓불은 수많은 사람들과 서 있어도 한눈에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을 한 그 제자는 일어섰을 때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팔 역시 이상하게 보이기보다는 뭔가 특이하여 기인의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특이하고 영특해 보이는 제자의 성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 유가이며 이름은 비었고 자는 현덕이라 불리며 고향은 탁군 탁현으로 스승인 노식과 동양이었습니다. 유비는 전한시대 경제의 현손이었고 중산정왕인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록정후가 되어 탁군의 뿌리를 내린 후 이어져온 유씨 핏줄의 한 종파였습니다. 유비의 조부인 유흥은 일찍이 효렴이 되어 동군의 현령을 지냈으며 아버지 유흥도 대를 이어 지방관리를 지내다가 그가 어릴 때 죽습니다. 여기서 효렴은 효자염리를 줄임말이며 한 대의 인구 20만 명당 한 명씩 뽑는 관리 등용제도의 일종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비는 일찍 아비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아가자니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했기에 어릴 때부터 신을 삼거나 돗자리를 짜며 살림을 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노식의 문화생이 되어 그에게 학문을 배워 익힐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홀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특히 유언기라 불리는 집안 아저씨 뻘되는 이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언기는 비범해 보이는 유비를 일찍부터 은연중에 도움을 주었고 그가 15이 되던 해에 자기 아들인 유덕영과 함께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비와 공손찬이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형제 이상으로 마음 터놓고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둘 다 다른 이의 도움으로 배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유비가 나이 든 공손찬보다도 자신의 속마음을 빨리 읽어내고 물어오자 노식은 잠시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어린 제자를 바라봅니다. 유비란 제자를 쳐다보는 노식은 그를 깊이 있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비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별로 특이하게 잘난 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제자들 속에 조용히 끼어 앉아 있어도 환한 빛이 나는 듯 눈에 띄었습니다. 키도 겨우 7자 5치밖에 안 됐지만 10자가 넘어서는 다른 제자보다도 우뚝 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배움에 있어서도 특별히 남다른 재주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더욱이 독서에 힘써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대체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모습처럼 남달라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 수 없었던 것은 유비가 사람들과 사귈 때 보이는 친화력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에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말수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적었고 애써 남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움직임이나 행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나대지 않는 유비의 주위에는 항상 그와 사귀기를 원하며 몰려드는 동문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언제나 엄격하여 제자들 앞에선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는 노식조차도 어린 유비를 대할 때면 까닭없이 그에 대한 애정이 넘치듯 뿜어져 나와 자신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식은 유비에게 가르침을 줄 때면 항상 잘 닦고 다듬어 나간다면 이 아이는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아이를 가르친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확신을 느끼며 흔들리지 않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식이 갑작스레 조정의 부름을 받아 출사의 길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유비였습니다. 이유는 그를 문화에 거두어들인 지 이제 겨우 이태가 조금 넘었을 뿐이기에 모든 것이 제대로 털을 잡지 못한 그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스승으로서의 아쉬움 때문입니다. 노식은 유비의 물음에 대답하기보다는 다시 태평도에 관한 얘기를 어린 제자와 대화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엄중한 자세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재물과 다르지 않아 그것이 묘당에서 온 것이든 민초들 사이에서 온 것이든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나는 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태평도 무리들 역시 백성들의 사사로운 믿음으로 행세하고 있기에 그 세력이 그대로 불어난다면 머지않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시작에는 당장 따르는 무리들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것이나 행여 힘이 생기게 된다면 관부를 우습게 보고 종국에는 천하를 넘보게 될 것이 뻔하기에 스승인 나는 실로 근심이 앞서는 것이다. 라며 말끝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 노식의 태도를 보자면 그동안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며 한가로이 지내는 듯했지만 실상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유비가 짐작했던 것이란 바로 노식이라는 스승의 그런 깊은 생각과 암묵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유비는 스승 노식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여전히 조용히 앉아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노식은 잠시 생각하듯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리는 유비를 쳐다보며 다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긴 이러한 무리는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와는 많이 다른데 그것은 저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럴듯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백성들을 절묘하게 홀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노자의 가르침을 빌려 자신들의 현묘함을 꾸미고 병을 치료한다고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타 마시게 한다. 행여 그 물을 마시고 병이 나으면 자기들의 영험한 덕분이고 만약 낫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거나 지은 죄를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병자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백성은 어리석어 그들의 검게 탄 속셈과 거짓으로 가득 찬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거기에 더하여 또한 그들의 검고 사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요즘 한간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참묘 때문이다. 苍天既是黄天当逆，虽罪杂之，天下大吉。 참요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 따위를 암시하는 민요를 의미하며 곧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여 헐뜯는 노래를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 무슨 뜻이겠느냐. 푸른 하늘이란 것은 지난 건녕 2년의 언덕전에 떨어져 임금과 신하들 모두를 놀라게 했던 푸른 뱀을 빗대어 한조를 가리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노래하는 갑자년은 얼마 뒤에 올 것이란 것은 당연하며 그때 천하가 뒤집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내에 한 대의 천하를 엿볼 만한 세력이라곤 저들 말고 누구이겠느냐. 이에 더하여 그들은 노자와 동시에 황제까지 내세워서 황제 제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누런 빛깔을 우상처럼 숭상하니 이 참요의 누런 하늘은 곧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스승의 말이 끝나자 그제서야 뭔가 느낀 공손찬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노식은 공손찬이 질문을 하자 한동안 앞에 가지런한 자세로 앉아있는 두 제자들을 번갈아가며 살피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는 것은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날 것 같은 난세의 예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러한 난세에 대하여 말해왔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단지 여러 가지 조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난세가 진정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의 참상은 말이나 글로서는 형언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일찍이 뜻을 강호해 두었으나 내가 이렇듯 서둘러 혼탁해진 조정으로 나가려 함은 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참혹할 수밖에 없을 난세를 막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들 몇몇의 옳은 생각과 행위만으로 과연 우리 한조의 오랜 병폐인 환관들의 횡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잘해야 또 다른 당고에 화나 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무슨 힘으로 누군지도 모를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과 흩어짐까지 관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제자들을 제쳐놓고 너희 둘만 따로 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너희 둘은 그동안 책 읽기를 즐김으로써 경전의 장부에 밝아지는 것과 시와 사에 빠져들어 문장을 곱게 다듬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배우는 입장에 있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 게으름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크게 꾸짖지 않았음은 그래도 너희 둘은 배움에 대한 큰 가지와 줄기는 항상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이때는 장부가 장부에 매달리거나 사부나 읊조리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정한 난세가 도래하면 그때는 학식이나 문장 혹은 사사로운 수양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나는 백규의 기계와 현덕에 유연하여 마음을 이끄는 몸가짐에서 그것과 비슷할 것 같은 힘을 느껴왔다. 여기서 백규는 공손찬의 자이고 현덕은 유비의 자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곧 공손찬과 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 비록 초야에 있게 되더라도 그 힘을 길러 흔들리는 우리 한조의 기둥이 되도록 해라. 저들이 요사스러운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면 너희가 참된 덕으로 깨우쳐주고 옳지 못한 세력을 키워나가거든 인의와 협행으로 흩어버리도록 해라. 이제 한때는 이미 100사람 벼슬아치보다 한 선량한 선비가 더 많은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진정 일러주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뜻을 알아들었느냐? 스승인 노식은 말을 끝낸 다음 두 제자들을 믿음보다는 막연한 기대에 찬 눈길로 바라봅니다. 공손찬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유비는 역시 말없이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하더니 겁먹은 듯 더듬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조정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는 노식 앞에 앉은 공손찬과 유비가 마지막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각기 가야 할 길에 대한 사사를 받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